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김선웅 인사드립니다. 오늘 금화 피천득 선생 탄생 110주년 기념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금화 피천득 선생 기념 웨비나는 금화 피천득 기념 사업회에서 주관하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이 행사의 사회를 맡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는 당초 그 대면 행사로 기획이 되었으나 잘 아시다시피 최근 그 팬데믹 사태로 이렇게 비대면 웨비나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비대면 행사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더욱 뜻깊은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식순에 따라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념사업회의 변주선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금화 피천득 선생 기념사업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변주선입니다. 금년은 우리들의 영원한 스승이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시인이시고 수필가이신 금화 피천득 선생님께서 탄생하신 지 1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금화 피천득 기념사업회에서는 5월에 특별 세미나를 계획했습니다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웨비나로 개최를 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피천득 교수님과 서울 4대 영어교육과를 연결시키는 일을 거의 못했습니다. 오늘 이 웨비나를 통해서 선생님께서 학과 설립 초기부터 오랫동안 공직하셨던 영어교육과를 연계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항상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했던 제자인 제가 선생님의 탄생 110주년을 기념하는 이 자리를 추진하게 돼서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웨비나 주제는 피천득의 삶과 문학의 핵심 주제인 사랑과 일제강점기부터 조용하고 단아했던 삶 속에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실천하셨던 소극적 저항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영어교육과 졸업생들과 교수님들께서 그리고 재학생들이 우리의 스승이시며 탁월한 영문학 교수로서의 또 시인이시고 또 수필가, 번역가로서의 피천득 교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업적을 길이 빛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한 행사를 위해서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문용린 서범대 동창회 회장님, 또 서울 4대 김희백 회장님, 학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제공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행사를 주관해 주신 서울대 4대 영어과, 영어교육과 학과와 또는 동창회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청의 모든 관계자들께서 많은 힘을 합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보람된 시간이 되시고 오늘 정말 오랜만에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 문용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창 회장님, 전 교육부 장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용민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어 교육과에서 그 110주년 이런 모임을 갖는다고 해서 흡사 기분에 제가 지금 아일랜드에 무슨 그 더블린에 와 있는 느낌 같아요. 그 더블린에 가니까 뭐 오스카 와일드 몇 주년 기념, 또 뭐 제임스 조이스 무슨 기념. 근데 제가 110주년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 애들이 110주년을 기념하는 이런 모임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저희 나이 또래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천덕 선생님은 어쩌면 마음의 고향 같은 이런 분이 아닐까 싶어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도 뭐 청자 연적이니 우리 중고등학교 때 실렸던 그 교과서의 한 귀절을 얘기하면서 비천덕 선생님을 떠올리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저도 다행히 비천덕 선생님에 대한 기억은 제가 6, 7학번입니다. 6, 7학번에서부터 71년도에 졸업을 했으니까 아마 그 당시에 비천덕 선생님이 계셨던 거로 알고 이렇게 아주 작은 분이 이렇게 조용조용 걸어가시면 저분이 비천덕 선생님이다 하는 얘기들을 우리가 수군거렸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영어 교육과에서 이런 귀중한 분, 또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자랑스러운 분, 이런 분을 이렇게 계속해서 후학들이 기린다는 게 참 아름다워 보이고 아주 부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 비천덕 선생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고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위로하고 보듬어주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걸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게 어느 분의 자서전을 읽다가 보니까 이 비천덕 선생님하고 교우했던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다른 분이 아니라 그 김재순이라고 국회의장 하시고 지금 샘터 출판사 그 샘터사를 여신 분인데 얼마 전에 그 책을 읽어서 제가 다시 오늘 아침에 그 책을 펴들고 비천덕 선생님 부분을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어느 노정객의 시간여행 해놓고 그 안태훈이신가요? 그 안 사장님, 조선일보 사장님하고 대담을 하면서 책을 꾸민 겁니다. 남병훈 사장님.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피천덕 선생, 법정 스님, 이혜인 수녀, 최인호, 정채봉, 장영희 작가 등 샘터를 빛낸 작가가 많다. 첫눈이 오면 서로 전화를 걸었다는 피천덕 선생과의 인연이 특별히 잘 알려져 있다. 첫눈을 하늘이 전해오는 메시지라 하셨던 분이 바로 피천덕 선생님입니다. 무슨 약속을 한 건 아니고 어느 날 첫눈이 내리니까 피천덕 선생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지요. 그것이 4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세상 만사 어지러울 때 첫눈, 그 숭고한 스펙타클이 주는 환희의 맛을 즐겨보는 것도 사는 기쁨 중에 하나였고 그런 기쁨을 제가 비천덕 선생님과 같이 누렸습니다. 이게 이제 김재순 선생님의 이 책에서 비천덕 선생을 언급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모셨던 은사님 중에서 이렇게 주변에 많은 분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녹여준 분이 계셨다. 이런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아주 귀중한 보배이신 비천덕 선생님을 기리는 이런 모임을 갖게 된 우리 후학 여러분들, 영어교육과 우리 동창 여러분들께 감사도 또 부러움도 함께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김희백 서울대학교 사범대 학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사범대 학장을 맡고 있는 생물교육과 교수 김희백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화 피천득 선생님 탄생 110주년을 기념해서 개최하는 웨비나에서
이렇게 인사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온오프라인 동시 교육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이 강의실, 이것이 지금 9월에 새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강의실에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돼서 이 강의실을 준비한 이 학장으로서는 더욱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은 다들 아시고 계시다시피 그 1895년에 설립된 한성사범학교의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 1946년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이라는 명칭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그 사범대학에는 많은 뛰어난 학자분들께서 교수로 부임하셔서 후학들을 양성하여 왔습니다. 이 많은 교수님들께서 사범대 발전과 국가의 교육을 위해서 교육, 연구, 사회 봉사를 통해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공헌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몇몇 분들은 학계 이외의 영역에서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지금 앞자리에 계시는 우리 문용린 장관님 교육감도 이렇게 하셨고요. 또 뭐 국무총리, 또 그 외에도 장관, 또 교육부 장관도 여러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관계에서의 그 일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육 발전에 기여를 하셨고요. 또 다른 분들은 언론인, 문인, 예술인으로서 또 큰 자취를 남기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 중에서도 일반 대중에게 가장 잘 알려지시고 또 사랑을 받으신 분이 우리 피천득 선생님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뭐 조금 전에 동창 회장님께서도 잠시 말씀 주셨지만 이제 교과서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실록 예찬이라는 글이 실렸었고요. 이제 그 이후에는 2년이 실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여러 이제 웹사이트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감명을 받고 그 관련된 글을 올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알려진 데 비해서 피 교수님이 저희 그 서울대 사범대 교수님이셨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피 교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저희 사범대학이 설립된 46년에 부임하셔서 75년에 은퇴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대략 한 30년 가까운 세월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에서 교수님으로 재직하시면서 후학을 양성하셨습니다. 1999년에는 자랑스러운 서울대 인상도 수상을 하셨습니다. 피 교수님의 이러한 업적을 되돌아보면서 후배 교수로서 참으로 자랑스럽고 본받고 싶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는 이번에 웨비나 축사를 부탁받고 나서 피 교수님과 제자분들 사이에 참으로 따뜻한 관계를 알게 되면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피 교수님께서 지난 2007년에 서거하신 이후에 피 교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어 교육과 제자들을 중심으로 금화 피천득 선생 기념사업회가 결성되어 지금까지 피 교수님을 기념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천득 교수님의 제자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기 어려웠겠죠. 그래서 학장이 아닌 사범대학의 후배 교수로서 깨닫는 바가 참 컸습니다. 그리고 사범대학의 다른 교수님들도 같은 마음이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의 정신이 오늘 이 웹 세미나를 통해서 널리 확산되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웨비나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학과장으로 계신 안현기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 준비해온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학과장 안현기입니다. 먼저 피천득 교수님의 직계 후배 교수로서 교수님의 탄생 110주년 축하 인사를 드릴 기회가 주어져 개인적으로 대단한 영광입니다.
금화 피천득 선생님은 저를 비롯한 일반 대중들에게는 수필과 인연의 작가이며 5월의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수필은 청자 연적이다라고 시작하는 선생님의 작품 수필은 여전히 생생하게 제 중학생 시절을 소환합니다. 또 선생님의 인연에 등장하는 아사코는 제게 여전히 첫사랑의 연관 검색어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현재 영어교육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부생과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에게 피 선생님은 문학 작가로서 잘 알려진 분이 아니십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조사해보니 현재 출판된 9종의 중학교 교과서에 등장하는 총 221편의 작품에서 아쉽지만 선생님의 작품은 단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2007 개정교육과정 시행을 기점으로 중학교 국어 과목이 거민정 국정교과서에서 거민정 교과서 체제로 바뀌었고 아마도 그 이후에 배운 학생들은 피 선생님 작품을 매우 제한적으로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피 선생님은 수필가 혹은 시인으로서 일반 대중들이 다 아는 분일 거라고 막연하게 믿어왔던 저희 세대 혹은 저희 전 세대에게는 매우 뜻밖의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한편 우리 영어교육과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에게 피천득 선생님께서 1946년에 출범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의 교수로서 학과의 파운딩 파더스 세 분 중 한 분이라는 사실은 역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피 선생님께서는 이종수 선생님과 신기범 선생님과 더불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이 문을 연 1946년부터 영어교육과의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학과의 기틀을 잡으시고 학과를 발전시키는 데 매우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1975년에 퇴직하시기까지 선생님께서는 거의 30년 동안 영문학을 가르치시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문학계와 학과에 대한 업적을 인정하여 서울대학교는 학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999년에 자랑스러운 서울대상을 선생님께 수여한 바 있습니다. 오늘 금화 피천득 선생 기념 사업회가 금화 피천득 선생 탄생 110주년 기념 웨비나에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을 초대한 것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피천득 선생님을 문학 작가로서 또 영어교육과의 교수이셨음을 알리는 매우 뜻깊은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학과장으로서 또 피천득 교수님의 후배 교수로서 금화 피천득 선생 기념 사업회가 피 선생님의 영어교육과 제자들이 주동이 되어 자발적으로 설립한 단체임을 또한 알리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금화 피천득 선생 기념 사업회가 학과의 자랑스러운 전통 혹은 헤리티지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학과의 전통이라는 무형의 자산에 피천득 선생님의 지분이 매우 크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고생하신 선배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다행히도 저는 2007년 피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이전에 선배 교수님들과 같이 반포에 있는 피 선생님 댁을 2번 방문하고 인사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오셔서 특강을 해주실 때 바로 그 자리에도 같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위대한 전설과 함께한 자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학과도 피 선생님을 기념하여 선배님들이 만드신 레거시를 학과의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더 적극적으로 계승하여야 할 때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주선 회장님, 문용린 회장님, 김희백 학장님, 안영기 학과장님 모두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빛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금화 피천득 선생님의 대한 회고담 2분으로부터 듣도록 하고요. 또 준비된 강연, 우리 오늘 웨비나의 주제가 사랑과 소극적 저항인데요. 사랑과 관련해서 주기영 선생님이, 소극적 저항과 관련해서 정정호 교수님이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강연이 끝나면 참가하신 어떤 분이라도 질의응답 시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줌 채팅창을 열고 채팅창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추가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간단히 올려주시면 저희가 수합을 해서 발표자께 전달해 드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약 10분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성호 저희 전 한양대학교 명예교수님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문학을 읽을 때 작가가 남긴 그 문학 텍스트와의 관계성을 가지고 책을 읽었던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이후에 모더니즘이라든가 포스트 이후에 뭐 텍스트 중심이라든가 작가 중심이라든가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기류가 있었습니다만은 전통적으로 작가와 작품을 연계해서 읽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입장에서 비천득 교수님과 저가 가졌던 여러 가지 그 관계를 기억하면서 선생님의 작품을 되새겨 보자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비천득 교수님의 문학 텍스트가 즐거운 자료를 주고 또 의미 있는 그런 독서가 될 수 있도록 조그마한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저는 제 얘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공군의 그 항공병학교에 입교를 했습니다. 4개월 기초 훈련을 하는데 그 중에 반을 끝내는 2개월 후에는 외부와 처음 접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2개월이 지날 때 얼른 생각난 분이 바로 비천득 교수입니다. 그래서 먼저 비천득 교수님에게 내가 편지를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쓰고 나서 한 3주, 4주 있다가 회신이 왔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훈련 잘 마치고 돌아와라. 또 서울에 오면은 자기 집에 한번 들려라. 뭐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비천득 선생님을 얼른 떠올리게 된 연유는 피 선생님에게서 들은 강의가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피 선생님한테 강의를 전부 7과목을 들었는데 학부 때 5과목, 대학원 때 2과목을 들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이 영국 낭만주의 시 강독이었습니다. 먼저 그 선생님이 소개해 준 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엔톨로지 그건가? 네, 아니죠. 서정시 모음집 소설 Preface to Lyrical Ballad를 소개해 주셨고 그 책에 들어있는 The Rime of the Ancient Mariner, 그러니까 늙은 어부의 뭐 노래 뭐 이런 걸 소개해 주셨는데 이 두 하여튼 먼저 소개해 주신 그 Preface가 아주 나에게는 큰 인상적이었고 더구나 늙은 어부의 노래는 두고두고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다 아다시피 이 늙은 어부의 노래는 결혼식에 가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붙들고 자기가 겪은 그런 경험담을 늘어놓는 노인네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게 7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긴 시인데 그 중에 내가 계속 머리에 남게 된 것은 그 배를 따라오는 계속 배를 따라서 그 날아오는 엘버트로스라는 새가 아주 환상적으로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인상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의 지금 말씀을 기억을 하면은 그 새는 현존하지 않는 환상의 새다.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 이 새는 여기에 없고 환상적인 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쭉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이 새에 대해서
시를 쓴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들레르가 프랑스의 보들레르가 이 새 이름을 따서 자기가 이렇게 엇박질렀던 억압해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기간을 이 새에 비유해서 시를 썼고, 엇박질렀다는 것은 이 새가 날개가 굉장히 크지 않아요. 그래서 한 날개가 3.4m나 되기 때문에 이 평지에서는 날지를 못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 낭떠러지 있는 데 가서 이렇게 뛰어내리면서 이제 해야지만 이제 나는 그런 건 모양입니다. 뉴질랜드에 가면 그 박물관도 있던데 나는 못 가봤습니다. 거기 가긴 했는데 그걸 못 봤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또 왜 골프 치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골프 칠 때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세 개의 파를 이제 파4라고 그러면은 파4에서 세 개를 넘어가지고서는 아주서 날아가서 들어가면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엘버트러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많이 날아간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는 사실 나중에 노인 그 어부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그 시에서 나옵니다만은 이 새가 이 어부를 계속 따라오거든요. 어선을.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쏴서 죽였는데, 활로 쏴서 죽였는데, 어쨌든 이러한 엘버트러스를 소개해 주신 선생님 때문에 나는 낭만주의 초기에 시에 대한 환상적인 생각을 갖게 만드셨다. 아이고 큰일 났네. 5분, 한 2시간 하려고 그랬더니 5분밖에 안 남았다니 큰일 났네. 어쨌든 그래서 빨리 이렇게 끝나게 지금도 이제 그렇게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피 선생님이 좋아하셨던 시 중에 하나가 잘 아시는 우리가 키스의 그리스 항아리 송가 On to the Creation On을 좋아하셨습니다. 좋아하셨던 얘기는 뭐로 증명하느냐 하면은 선생님은 자기가 강의하시기보다는 학생들을 시켜서 괴롭히길 좋아하세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시켜요. 번역을 시키고 말이야. 그러면 다들 고개 숙이고 이렇게 있는데 이 크리에이션 언에 대해서는 자기가 본인이 다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헬리니즘과 뭐 히브리즘의 차이가 뭐냐 질문하면서 싹 또 답을 하시고 번역도 혼자 하시고 그 이야기는 왜 그러냐면 이 시를 좋아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직접 강의하셨다는 얘기는 그걸 좋아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피 선생님한테 들은 이 낭만주의 시대의 시를 가지고 들은 후에 두 가지를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 시에서 아름다움이 바로 진리고 진리가 바로 아름다움이다 라는 키스의 문장을 기억하고 내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시라는 것은 powerful feelings 강력한 감정을 스폰테니어스하게 오버플로잉 하는 거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두 가지를 내가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학에서 소설 강의하고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시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게 만든 분이 바로 이 피선생님이셨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낭만주의 시가 나에게 큰 영향을 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또 뭘 좋아하셨냐면은 예이츠를 좋아하셨습니다. 아까 문 선생님께서 아일랜드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이츠가 이제 아일랜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 양반이 거기를 좋아하셨는데 그 시를 좋아하셨는데 그 중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미 The Rose of the World 라는 시를 열강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분이 열강한 것 중에는 The White Birds 하얀 새를 열강하셨어요. 그 이유는 예이츠의 애인이 모드건인데 모드건을 이 피 선생님이 좋아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그분이 나오는 그분 예이츠가 모드건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헤어지기로 마지막 헤어지면서 모드건이
나는 죽어서 갈매기가 되고 싶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츠가 쓴 시가 The White Birds예요. 그래서 그런지 선생님은 이 White Birds를 아주 열광하셨어요. 그런 거를 봐서 이 양반이 예츠를 참 좋아하셨다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해가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임관을 아까 이제 그 옛날에 그 내 공군 얘기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개월을 마치고 이제 임관을 하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선생님 댁을 저기 동교동에 있는 선생님 댁을 찾아가 뵀습니다. 좀 넓은데 그 마당에 꽃이 피고 그랬는데 아마 거기에 그 도둑과 뭐 씨앗인가 뭐 이런 시를 거기서 쓰지 않으셨나 생각되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기 가보면은 그 양반이 좋아하는 잉글리시 버그만의 그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고 그건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또 그 서양식으로 크리스마스 카드가 오면은 이렇게 쭉 이렇게 걸어 놓으세요. 이렇게 쭉.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안 잊어버리지 않는 크리스마스 카드가 한 소녀가 이런 벽난로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카드를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몇 번 갔을 때도 그걸 그대로 있으면서 이게 왜 이 애가 왜 이 난로를 쳐다보겠는지 아느냐 몇 번씩 또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굴뚝을 타고 산타 할아버지가 뭘 가져올 테니까 그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려서 그렇다. 이제 그런 설명도 붙이시는 거야. 내가 얼른 그런 대답을 못한 것을 지금도 조금 미안하게 생각해요. 내가 얼른 그 얘기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내가 대답을 잘 못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고 어쨌든 1분 남았으니까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이제 저녁을 가서 이제 조그만 이제 식탁에다가 저녁을 준비했어서 뭐 저녁을 너 공군에서 애를 썼으니까 저녁이나 먹고 가라고 그래서 저녁 식사 이렇게 해서 사모님이 직접 들고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미안한지 하여튼 그래서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고 하여튼 그렇게 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놀러 가면은 그 양반이 좋아하는 노래가 Coming Through the Rain입니다. 밀밭에서 나왔다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가끔씩 또 이제 영어로 노래를 또 하시는데 그 양반이 뭐 If a body, meet a body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때는 신나시면 뭐 이제 영어도 노래를 하시고 그러는데 그 양반이 우리나라 노래들 조금 예를 들면 뭐 제비 뭐 우리나라 노래도 좀 한번 하실만 한데 나는 뭐 한 몇 년, 6년, 7년, 8년 계속 모시면 아시면서도 한 번도 다른 노래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 양반이 18번입니다. Coming Through the Rain가. 어쨌든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내가 대학원에 이제 복교를 했습니다. 제대를 하고. 그래서 석사학위 논문을 하는데 논문을 지도 교수가 장황락 교수님이고 심사위원을 비천득 선생님, 레이너 교수님 두 분이 셋이 했는데 레이너 교수는 율리시스를 그 전해 그 전학기 강의를 했는데 이 율리시스가 보통 읽기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 이제 아일랜드에. 이게 그날 저기 레이너 교수님한테 혼난 기억이 있고 또 피 선생님한테는 뭐냐면 황무지를 또 강의를 들었어요. 이 황무지가 또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야단 맞고 뭐니 이런 기억이 있는데 심사를 하시면서 이 양반이 나를 한번 혼내시겠구나 라고 했더니 혼은 안 내시고 난 D.H. 로렌스에 대해서 논문을 썼어요. 석사학위를. 근데 D.H. 로렌스는 소설가이기도 하지만 시인이기도 하다. 근데 그 사람의 시 중에 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참 좋다. 질문 하나도 하냐고 겁먹던 사람한테 질문 하나도 하냐고 시 얘기만 D.H. 로렌스의 시 얘기만 하고 그냥 끝났어요. 통과된 겁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던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최근에 이제 콩코드에 참가하는 내가 수필을 하나 요새 최근에 쓴 일이 있는데 콩코드 참가라는 것을 가지고 선생님이 번역한 그런 시를 가지고 수필을 하나 썼는데 그분의 그 훌륭한 그 번역 솜씨를 내가 감탄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양반의 꿈에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학으로 돼가지고 날아가셨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어머님이. 근데 그게 아마 뭐가 돼가지고 서정시를 많이 쓰시지 않았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만기에 쓰신 새와 또 너라는 두 시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여기 모란공원에 가면 너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를 보면은 이것이 아마도 서양 문화의 영향을 받은 기초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정의 시를 쓰는 것이 아닌가. 이 너가 바로 자신을 두고 한 소리인지 아니면 날렵하게 가는 서양 여인을 두고 한 이야기인지 돌아가신 어머니를 두고 한 이야기인지 그는 읽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읽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주 훌륭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많이 적어왔는데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성호 교수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추후에 하신 말씀에 대한 원고를 청해서 공개를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희숙 전 서울교대 교수님의 말씀을 정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고담은 10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희숙입니다. 네, 이거를 좀 제 거를 안녕하십니까. 이희숙입니다. 네, 저는 이제 회고담을 얘기하려고 해서 그냥 선생님하고 늘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던 그런 식으로 호담하는 식으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이성호 선생님이 새라는 시를 얘기하시면서 어머니의 혼령이 이제 새로 날아가는 거를 꿈에 보시고 새에 대한 시가 또 유난히 선생님 많아요. 근데 마침 제가 첫 번째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새가 제목이 새라는 시예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 너 한 마리 새가 되어라. 하늘 날아가다 내 눈이 뜨이거든, 내 눈에 뜨이거든. 나려와 마른 가지에 잠시 쉬어서 가라. 천년 고목은 학같이 서 있으려니. 이제 누구나 이 시를 읽으면은 선생님과 가까이 했던 사람은 이 시는 나에게 써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는데 특히 이제 저는 그렇게 느껴요. 저기 새 그림 보면 큰 학 그림이가 있고 거기 새끼 앞에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죠. 저걸 보면 제가 선생님 그늘에서 저렇게 있었던 그런 과거를 보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네 맘대로 창공을 날아다니다가 내가 눈에 뜨이거든. 나는 그냥 고목같이 늙은 고목이 학처럼 있을 테니까 와서 쉬어라. 근데 저는 정말 그랬거든요. 이제 뭐가 좀 울적하거나 심사가 틀리거나 이제 중고등학교 선생할 때 좀 중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좀 옳지 않은 저가 아니라 뭐 다른 사람에게 옳지 않은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그때는 담임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살으셨고 제가 고등학교 선생할 때 저는 한강 제2한강 건너서 당산동에 살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다가 선생님 댁에 들러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내가 왜 오늘 울적한지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선생님만 보면 벌써 어린아이가 이제 엄마를 만난 것처럼 기쁘기 때문에 이제 기쁜 얘기만 하고 또 선생님도 이제 저를 보시면은 그렇게 아주 그냥 반가워하시고 그래서 늘 재밌는 이야기를 선생님하고 많이 했기 때문에 저 새해는 선생님이 나에게서 주신 거다. 그렇게 이제 간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선생님 댁에서 나올 때는 그때 이제 신문에 뭐 그 여자 그 소녀를 택시에 태우고 가다 뭐 납치를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제가 혼자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그럼 선생님이 나오셔서 그 자동차 번호를 쓰시는지 쓰시는 척 하시는지 하여튼 꼭 쓰셔요. 어떤 때는 한강, 제2한강만 건너면 저희 집이니까 선생님이 그 택시를 타고 데려다 주시고 그 차로 되돌아가시고 그런 게 이제 몇 번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센터사 그때 김성구 사장인가 그분이 이제 웃으면서 에이 그거 이 선생만 그런 거 아니야 모든 여자한테 그래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선생님하고는 참 허물이 없이 그냥 서영이 대신 미국 간 서영이 대신 이렇게 그냥 아무 때나 가고 내가 아무리 집에서 논다고 너는 그렇게 전화도 없이 아무 때나 오냐? 그럼 너무 반가워하시고 왜 전화를 안 하고 가냐면 선생님 저 갈게요. 그런데 제가 좀 뭘 사거나 그러느라고 조금 늦게 가면은 창문으로 내다보고 계시다가 늦었다고 막 역정을 내셔요. 그래서 기다리시지 않게 해드리려고 제가 주로 이제 그랬고요. 또 선생님이 저에게는 그 정몽주 어머니가 쓴 이 시를 생각나게 하는데 까마귀 싸우는 골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낸 까마귀 흰빛을 세울세라. 청강에 이껏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네, 제가 이제 정몽주 어머니는 슈퍼 백로가 있는 줄 모르는가 보다. 까마귀가 물드는 게 백로가 물이 드는 게 아니라 까마귀가 백설기처럼 하얘진다. 선생님 근처에 있으면 아무리 험악한 사람도 순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셔서 저는 이제 선생님을 슈퍼 백로라고 그러고요. 이제 선생님은 수필가로 많이 알려지셨고 또 시인이시지만 선생님이 마음속에 즐겨하시는 거는 나는 시인이다. 근데 내 수필이 사람들에게 회자하니까 한 가지만 그냥 수필가 그러지 내가 시를 썼다는 얘기는 잘 안 한다. 늘 그러셔요. 제가 선생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제 시예요. 설의 마을 물같이 요거는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저도 이제 시인이 돼서 선생님 흉내를 내면서 이제 시를 쓰고 있고요. 이건 제 거니까 읽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시 바다라는 이게 지금 넘어가는데 바다라는 시를 보면 제가 이거 뒤로 보내는 걸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얘를 네. 저 바다 소리칠 때마다 내 가슴은 뛰나니 저 파도 들이칠 때마다 피가 끓나니 아직도 나의 마음 바다로 다름질 치나니. 네, 선생님이 늘 조용하시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선생님 피는 따뜻하기만 하고 고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정말 선생님은 시를 보면은 피가 끓는 시가 많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아까 김재순 의장님 말씀이 나왔는데 네, 그 8.15 여기 나오는 그 8.15에도 얼마나 혈관이 뚫리는지 피가 끓었는지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꼭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건 붉은 악마. 이때 선생님이 너무 흥분하시고 좋아하셔서 정말 18세
청년 같으셨어요. 선생님이 특히 기뻐하셨던 거는 그 선수들 중에 그 용병이 없다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싸워서 최4강까지 갔다는 거. 그거를 그렇게 기뻐하셨고요. 또 그 밑에 있는 그림처럼요. 온 국민이 하나가 됐다는 거. 그거를 너무 좋아하셔서 우리가 4강에 들은 그 다음날 아침에 저런 레드라는 티셔츠를 입고 아까 나온 김재순 선생님 댁에 아침에 가신 거예요. 김재순 선생님이 너무 깜짝 놀라신 거예요. 너무 흥분하셔서 그거를 친한 친구하고 이야기하시고 싶으셔서 이제 그 선생님 댁에 가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선생님이 추모하는 날 김재순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선생님과 이제 마티스를 제가 비교를 했는데 두 분의 생각이 고결하고 그려낸 그림이 단순하지만 생명이라는 시를 읽으면 그냥 머리에 계란 하나가 떠오르고 마티스의 그 마지막에 이제 눈이 보이지 않아서 종이 오리기를 했는데 블루 누드 둘 보면 다 단순하지만 저 속에는 생명력과 영원성과 아름다움과 환희와 그런 것들이 녹여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블루 누드는 지중해를 하나의 그 블루 누드로 만들었고 선생님은 생명을 이 계란으로 하나 만들었고요. 그 생명이라는 시. 네. 요거는 이제 마티스가 생명에 대한 생명력에 대한 환희, 기쁨. 네, 그런 거를 이제 노래했는데 선생님도 그렇게 이제 환희, 기쁨 이런 거를 좋아하셨고 그 이 순간 보면은 선생님이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또 쓰고 내키는 누가 써달라고 그래서 쓰는 게 아니라 내키는 글을 쓸 수 있고 제자나 친구들이 와서 웃을 수 있고 또 별을 쳐다볼 수 있고 이제 이래서 이 순간이 얼마나 허무도 어쩌지 못하는 순간이 선생님의 매 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선생님이 언제나 그러셔.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냐? 이렇게 행복해도 되냐? 늘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선생님은 그렇게 늘 행복한 가운데 하셨는데 아까 너라는 시를 언급을 하셨는데 네, 눈보라 헤치며 날아와 눈 쌓이는 가지에 나래를 털고 그저 얼마 동안 앉아있다가 깃털 하나 아니 떨구고 아득한 눈 속으로 사라져 가는 너. 네, 선생님은 늘 생각은 드높게 삶은 단순하게 이게 선생님이 늘 소망하시던 건데 정말 이 너는 선생님의 자화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정말 깃털 하나 안 떨어뜨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늘 하나 들이우지 않으시고 기쁨만 주시다 이제 가셨다는 걸 요게 이제 마지막 겁니다. 네. 선생님이 번역 시가 한 권쯤 되는데 그 중에 일본 하이쿠를 번역한 이 시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이 백조도 선생님의 자화상 같은 그런 시라고 저는 생각해서 소개해드리려고 그래요. 백조는 어이 슬프지 않으리 하늘의 푸르름 바다의 푸르름에도 물 아니 들고 떠 있네. 선생님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영역에 물들지 않고 오직 선생님 다음만을 지키시다 가셨어요. 네, 선생님을 회고하다 보니 문득 선생님은 백조 같은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슬픈 백조의 투명하게 아름다운 슬픔이 사무치기 때문인 듯합니다. 선생님은 나의 삶과 학문의 여정에서 언제나 밝고 맑은 길잡이가 되어주셨습니다. 네,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슬픈 백조가 되신 비천득 선생님. 네, 네, 두 분의 회고담을 잘 들었습니다.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해 죄송하고요. 두 분의 그 강연을 또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20분씩 두 분입니다. 첫 번째 주기영 우리 동무님이고 교직에 계시다가 지금은 수필 문학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사랑을 주제로 비천득 선생님의 사랑을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금화 비천득 선생님이 그러시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단어가 인연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생전에 많은 사람들과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맺었습니다만, 저도 우연히도 선생님과 그 묘한 인연이 있어서 제가 그 준비해온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1분 정도 간단히 저와의 그 묘한 인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64학년도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에 입학을 해서 도중에 군복무를 하기 위해서 한 3년 또 공백이 있어 그래서 72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에 오히려 그 피전득 선생님의 그 강의를 좀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3학년과 4학년 때 영시와 영문학사 두 과목이 있었는데 각각 그 3학점짜리니까 일주일에 3시간이죠. 근데 그걸 그 합쳐서 이렇게 그 칼리지 서비 오브 잉글리시 리터레처라고 하는 이런 그 영문과의 참 그 기본 그 교과서 같은 책이죠. 이거를 쭉 그냥 설명과 더불어서 영문학의 역사와 더불어서 그 모든 작품 하나하나를 이렇게 해설을 해주시고 이러한 그 시간을 3학년과 4학년 때 가졌습니다. 이게 그 한 교수님한테 이렇게 6학점을 한 학기 6학점을 3, 4학년 이렇게 배운다고 하는 것도 대단히 큰 그 인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제가 성이 주관인데 우리 그 피 선생님께서는 그 주시에 대해서 굉장한 그 어떤 그 좀 개인적 인연을 가지셨나 봅니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그 사랑방송님과 어머니라는 그 단편 소설을 쓰신 그 여심 주요섭 선생을 아주 그 참 친형제같이 이렇게 그 중국 그 호광대학서부터 그렇게 가까이 지내셨다고 그러고 또 그 개성여자고등학교의 그 초대 교장이셨던 그 주매분 수녀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 온 그 중국 수녀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과도 많은 인연이 있으셨는데 그 인연이라는 그 수필에 봐도 그 잠깐 나옵니다. 그게. 그다음에 그래서 그 출석을 부르시다가 그냥 저를 굉장히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서 이렇게 아껴 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고향이 충청남도 예산군 광신면이라는 곳인데 우리 그 피 선생님께서는 아마 그 집안의 그 토지가 그 소작을 주는 토지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그 광시라고 그러면 예산과 청양의 한 중간 또 그 옆에가 홍성인데 거기에 그 무안천이라고 하는 그 작은 강이 흘러요. 그래서 이 강이 아산만으로 삽교천과 합쳐서 아산만으로 가는데 그 무안천변에 좀 농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 피 선생님의 그 시골 한약곡이라든가 또는 비원이라는 이런 수필을 보면 바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시골 한약곡에서 이제 약자가 없어갖고 그 옆에 청양까지 가서 약자를 구해온 사실. 또 그러니까 이제 소작농이 있었으니까 아마 학생 때
거기 체제하면서 좀 몸도 정향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거기 머물다가 이제 서울로 오는데 거기서 같이 이렇게 사귀었던 그 어떤 소녀가 그 버스 타는 데까지 나와가지고 그 앵두를 그 물이 많이 불어 있는 그 앵두를 이렇게 신문지에 가득 싸서 주신 그런 얘기도 있고, 또 그 비원에서 꾀꼬리 소리를 들었는데 그 꾀꼬리 소리를 들으니까 광시에서, 예산 광시에서 그 시골에서 들었던 그 꾀꼬리 소리를 아주 이렇게 연상을 하시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대로부터 쭉 그냥 바로 그 광시에서 제가 나와서 어린 시절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도 거기 집이 있습니다. 이런 그 개인적 묘한 작지만 이런 인연이 있었는데, 지금부터 제가 좀 준비해온 이런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본 금화 피천득의 생애와 문학. 사랑이란 본질적으로 마음의 상태이고 심리의 영역이므로 객관보다는 주관의 문제이며 내재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흔히 금화는 아름다운 것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글을 썼다고 말하는데, 내가 보기엔 그 아름다움의 실체는 수목이나 화초의 어린 새싹이나 한돌밖에 안 된 젖먹이 어린아이 같은 새로운 생명에 대한 경애와 존중, 그리고 보호 본능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는 젖먹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가 되기를 소원하기도 했다. 그 이 문학은 생명에 대한 사랑과 보호 본능에서 나왔다. 그는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어떤 개념을 말로 정의 내리지는 않았으나 여러 환경을 거치면서 성장하는 동안 일어났던 작은 것과 하찮은 것들에서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일들을 글로 적어 범인이 그냥 지나치기 쉬운 일상사 속의 사랑을 독자의 마음에 깨우쳐주며 감격하게 해주었다. 연약하고 어린 그 새 생명에 대한 그의 사랑은 작고 연약한 물건에도 미쳤는데, 그는 흙이 약간 묻은 집신을 사랑했고 흙으로 지은 작은 집과 화초를 심을 손바닥만한 우란의 터전을 좋아했다. 금화가 가장 아름답게 여긴 미술품으로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였다. 성모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비탄하는 피에타의 주제는 회화나 조각으로 많이 제작되었지만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에 있는 미켈란젤로가 1499년 그의 나이 24살 때 완성한 피에타가 가장 이름이 높다. 성모의 무릎 위에 가로 늘어져 있는 아들 예수의 시신을 바라보는 성모에게서 모성애의 극치를 느끼지 않을 사람은 없다. 금화도 그런 절대적이고 완전한 어머니의 사랑을 염원한 것이다. 일생 동안 모성적 애정을 갈망하면서 그의 수필이 대주제가 된 사랑과 그리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하여 그의 유년과 성장 과정을 주의 깊게 더듬어 보자. 그는 어려서 고아가 되었지만 경제적 환경이 불우하지 않고 공부 재주도 뛰어났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많은 아낌도 받았고, 부모로부터 오는 사랑의 대동맥이 끊어진 10대 소년의 고아로서의 삶은 애정의 결핍과 정서적 불안, 이름 붙이자면 고아 강박관념, 올판 컴플렉스가 크게 지배하여 일반적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다. 고아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친 암흑과 불량 소년의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야수성 같은 것은 다행히도 그에게는 자리 잡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이 언제든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초조함은 심층 심리 깊은 곳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조그만 인정에도 눈물을 흘리는 감성적이고 마음 여린 소년으로 자랐는데,
그만한 눈물이 눈에 늘 준비된 듯이 어려서부터 울기를 잘하였다. 그만한 7살의 아버지를 여의고 10살 때의 어머니를 잃었다. 부친은 화신백화점 건너편 자리에서 신발 상점 신전을 운영하고 종로 일대에 많은 땅을 소유했는데 양반 4대부는 아니었으나 장안의 큰 부자였으니 부러울 것이 없었고 그의 부친 장례식 때에도 당대의 많은 명망가들이 조문을 위해 운집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많던 재산은 상당 부분 친척이란 사람들의 간섭과 농간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몇 년 후 금화의 모친마저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재산 관리가 더욱 힘들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애석하게도 한 여성으로서도 가장 한창 때야 할 30대의 좋은 나이로 교양이나 지성으로나 한껏 온숙했던 시기였다. 금화의 모친은 평양 출신으로 품격과 덕성은 물론 서화에 능하고 검은거를 도에 이르도록 아주 잘 연주하여 후일 춘원이 이를 마음에 떠올리며 금화라는 아우를 그녀 아들에게 지어주게 됩니다. 원래 가야금은 가야곡의 우르기 만들어 대체로 남녘으로부터 출발한 반면 북녘이 발원지인 검은고는 고구려 왕산악이 중국의 칠연금을 개조하여 만든 것이라 전해지며 악기 중에 으뜸인 백악지장이라는 명예를 갖고 있다. 금화의 모친이 비슷한 악기인 가야금보다는 검은고에 능한 것도 이런 지역적 연유일 것이다. 금화에게는 우리나라에서 서울 말고 2곳의 연고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머니 고향 평양이고 또 하나는 집안 소유의 소장농지가 있었던 충남 예산 광시였습니다. 금화는 모성으로서의 여성을 동경하고 갈망했는데 특히 그에게는 평생 2사람의 여성이 함께하고 있었다. 한 분은 어머니이시고 또 한 분은 따님 서영이었다. 그 2분은 어찌 보면 금화에게는 하나이기도 하고 똑같은 분신 같은 인간상이었다. 금화는 고백하기를 서영은 나의 모친이 일찍 사망하며 나에게 너무 미안하니까 자기 대신 역할을 하라고 서영을 나의 딸로 태어나게 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금화는 자기도 어머니와 꼭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도 했는데 일찍 사망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그 이미지를 추구했던 그의 꿈을 금화는 따님인 서영에게서 찾아내고 따님에게 온갖 정성을 기울이며 거기로부터 문학 창작의 영감과 원동력을 얻었다.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의 찬상을 찾아 평생을 헤매며 따님인 서영에게서 그 모습을 붙잡으려 했다. 고아란 이 어휘가 조금 좀 역겹게도 느껴지긴 합니다만 좋은 의미로 생각을 해서 고아 콤플렉스로부터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은 그의 모든 사고와 생활에서 발견된다. 금화가 가족과 떨어진 미국 생활을 마치고 서영에게 준다고 미국으로부터 사가지고 돌아온 인형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백화점에서 인형을 산 다음 아무렇게나 손에 들지 않고 품 안에 안고 올 때부터 인형이 함께 진열되었던 다른 인형들과 작별하게 됨을 금화 스스로 애통하게 여기는 데서부터 질긴 인연은 시작이 된다. 인형은 파란 눈의 금발이었지만 동양적으로 난영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어 서영이의 동생 노릇을 하게 했는데 그 서영을 미국으로 유학 보낸 후 그는 마음을 잡을 수 없는 나는 난영이를 보살펴주게 되었다라고 썼습니다. 금화에게 난영이는 고향 뉴욕에서 한국으로 온 고아였던 것입니다. 춘원의 유정에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남정임도 또한 고아였다. 정임의 아버지는 치사 남백파로 옥고 끝에 죽었고 북경에서 정임과 함께 서울로 온 중국 여성인 어머니도 정임이 어려서 죽게 되며 고아가 된 정임은 아버지 마침인 남주인공 최석에게 의지하는데 최석은 곧 작가 춘원의 마음의 대리인인 것이다.
주목할 것은 금화에게 난영은 춘원에게 남정인과 똑같은 고아 콤플렉스를 대변하는 존재들이다. 금화에게는 병마로 인해 사망한 어머니를 생각하며 어떻게든지 질병과 사고를 피하고 끝까지 살아남아 서바이브한 것이 젊은 어머니를 앗아간 병마에 대한 대항이며 복수라는 심층 심리가 존재하고 있었다. 평생을 소식으로 조금 드시고 소식으로 만족하고 술, 담배를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은 그의 생활 습관, 그리하여 큰 병고 없이 장수를 누린 그 일생도 어찌 보면 일찍이 어머니를 잃은 데 대한 보상과 반사적 행동의 결과이다. 중학 시절엔 학업 성적이 뛰어나 올반을 했는데 지금의 대도시 서울에 비해 당시의 경성이라는 작은 동네에서는 올반이라는 것도 크게 화제거리가 되었고 이미 문학적 명성이 높던 춘원의 주목을 받게 되는데 부모 사후 친척 집을 전전하던 그만은 3년여를 춘원의 집에서 기거하게 된다. 춘원은 자신이 10세 때의 부모를 모두 잃은 천의 고아였기에 누구보다 고아로서의 서름을 잘 알고 기꺼이 그를 자택에 기겁케 하고 금아에게 문학을 보는 지평을 넓게 열어주었다. 춘원은 재주 있는 금아에게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금아에게 윌리엄 워즈워즈의 데포디스 같은 시도 즐겨 가르쳐 주었으며 그 시절 대세였던 일본 유학 대신 금아가 중국 샹하이로 유학을 가게 멘토링도 해주었다. 고아라는 언어가 조금 좀 무리합니다. 춘원도 금아도 고아로부터 오는 단절된 부모의 사랑, 특히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갈구가 그들의 일생을 지배했고 춘원이 그 갈망을 사회적 민족적 차원까지 연결지었는 데 반해 금아는 보다 인간적인 인연 속에서 그 갈망을 추구했다. 언젠가 강원 시간에 금아는 춘원에 대해 말하면서 춘원은 천성에 남을 미워할 줄 모르며 남을 미워하게 되면 자기가 더 괴로워 견디지를 못했다고 했다. 춘원은 내부 사람들이 듣고 있을 때에만 어쩔 수 없이 일본말을 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꼭 우리말을 사용했다고도 했다. 금아는 춘원이 수양동호회 사건 때 그만 돌아가셨더라면 후일 이런저런 풍파에 휩쓸리지 않았을 거라고 크게 개탄한 바 있는데 후일의 춘원의 행적에 대해서는 마음 깊이 애석하게 여기며 춘원의 운명에 대해 깊이 마음 아파했다. 금아는 금강산을 좋아했다. 그런데 춘원의 금강산 6이라는 기행문은 최남선의 백두산 근참기, 현진건의 경주기행, 이병기의 낙화함을 찾아서와 더불어 당대의 4대 기행문이라 할 정도로 유명하다. 금아도 춘원만큼 금강산을 좋아했지만 그러면서도 금아는 도산에게서보다 도산에게서보다 완벽한 인격과 아버지 대신을 느꼈다. 아버지를 일찍 여민 금아는 도산에게서 대신 부성애를 찾으려 했다. 금아는 춘원과의 인연이 크지만 도산에게서 인격적으로 큰 애경을 느꼈고 부친을 일찍 여민 금아는 도산에게서 변함없이 꿋꿋한 부성애의 기상을 엿보았다. 가졌던 기대에 비하여 환멸을 느끼지 않은 경험 두 가지가 있는데 한 번은 금강산을 처음 바라보았을 때요. 또 한 번은 도산을 처음 만나뵌 순간이었다. 라고 적었습니다. 도산이 사망 후 장례식장에 일경이 일본 경찰이 무서워 들어가지는 못한 것을 금아는 평생의 한과 수치로 여겼다. 여타의 문학 장르보다도 무드를 강조하는 수필, 특히 피천등 류의 수필은 여성성이 강한 것이 사실인데 그는 삼엄한 시대 현실 속에서도 사람 사는 뒤안길의 인정과 연민과 사랑을 깊이 통찰하여 그 속에서 오묘한 사랑의 미래들을 찾아냈다. 애유내강, 스스로에게는 엄했으나 남과 다투기를 싫어하고 무슨 결투 같은 것을 결행할 용기나 결기 같은 것은 갖지 않았지만 매사에 호불호가 분명하고 추호라도 타인에게 베끼시는 일을 극히 경계했다. 또한 인간의 타고난 진심과 감정을 아주 명징하게 응시하고 분석하여 승화된 고차원의 문학세계를 창조함으로 독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수필을 이 땅의 문학의 당당한 장르로 정착시켰다. 수필은 허구의 창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열어보이는 글이라 소설만큼 남겨진 작품 분량이 많을 수는 없다. 그의 말대로 시 100편, 수필 100편 정도이다. 그는 스스로 시인이기를 더 바랬다. 그가 남긴 시들도 뛰어나지만 그의 수필은 수필이면서도 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요즘의 시는 이미지와 상징,
비유를 작법으로 여기지만 시각을 넓혀보면 간결소박한 금화의 글은 수필이면서도 고차원의 시라겠고 아름다움과 생명에 대한 그 깊은 통찰과 사랑은 하늘의 모래를 보며 온 우주를 보는 듯 동서고금 인류의 보편적 인간 본성을 직시하게 해준다. 그것이 많지 않은 분량의 창작으로도 일세를 풍미하며 시와 수필의 금자탑을 쌓은 금화문학의 위대함이라고 하겠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화 피천득 선생님의 사랑을 주제로 한 수필가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정정호 교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정정호 교수님은 금화의 또 다른 모습, 소극적 저항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굉장히 지루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나와서 말씀하셔서. 저는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나와서 말씀하신 건 조금 다른 측면을 좀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뭐 좀 몇 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책도 몇 권 냈고, 가장 아쉬웠던 게 뭐냐면 선생님을 너무 어떤 틀에 가두는 쉽게 얘기해서 피천득은 작고 예쁘고 짧은 그런 세계, 특히 서정적인 세계, 그런 시와 수필만을 고집하였고, 또 작품 수도 아까 말씀하신 100편 내외 너무 조금 썼다. 그렇게 거의 100세 가까이 사셨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작품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뭐 시집도 몇 권씩 있어야 되고, 요새 뭐 어떤 시인들 보니까 한 2, 3년에 한 번씩 시집을 내는 분도 있더라고요. 선생님은 거의 100세 가까이 살면서 딱 시집 한 편, 수필집 한 편, 한 권 이렇게 내셨어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오해,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이것이 연유가 돼가지고 피천득은 일제강점기와 해방공간, 6.25 등등 그 엄청난 최근세사의 어떤 황폐한 시대를 살았는데 너무 순진하다. 너무 무슨 역사의식, 사회의식, 정치의식이 없다. 너무 어리고 여리고 뭐 이런 약간 그런 불평이 저희 독자들뿐만 아니라 일부 비평가들이, 상당한 명망이 있는 비평가들이 이제 논의를 그래 비판을 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뭐냐면 2년에 이제 아사코가 나오잖아요. 아니 지금 일본 여자하고 연애질 할 때냐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뭐 친일파니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저는 오늘 지금 그런 약간의 저는 그런 선생님에 대한 그건 오해고 편견이고 무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천득 선생님의 다른 면, 상당히 좀 어떤 정치적 무의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면을 조금 좀 말씀드릴까 해요. 앞으로 여러분들 작품을 읽으실 때 피 선생님은 삶과 문화에 관한 걸 논의할 때 참고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자기 자신의 소극적 삶에 대한 후회를 하신 구절이 몇 구절이 있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결론적으로 해서 그동안에 적극적으로 투쟁적인 삶을 살았거나 학자로서도
큰 연구를 했거나 뭐 독립운동을 했거나 뭐 대작을 냈거나 뭐 이런 걸 못하고 소극적으로 그냥 그 마른 그 젖은 지푸라기가 불타는 것처럼 그냥 스물스물 뒷골목을 걸으면서 일생을 허비했다. 이렇게 아주 공식적으로 그 송년이라는 수필에서 그렇게 후회를 하셨어요. 그런 게 여러 구절이 나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선생님께서 말년에 여러 대담에서, 말년이라면 이제 그 제가 한 90년대 이후죠, 그죠? 그러니까 한 거의 80 가까이 되셔, 1910년생이시니까 그때부터 상당히 적극적으로 자신의 어떤 정치적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재홍이라는 평론가, 여기 사대 국어과 나오신 분인데, 그분 1993년 여름호에 시와 시학이라는 잡지에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시인이라면 누구나 민족이라든가 대중 혹은 서민을 외면하고 문학을 할 수는 그들을 인식하지 않고 문학을 한다면 참다운 문학이 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민족이라든지 서민이라든지 뭐 대중이라든지 인민이라는 말은 물론 안 나왔지만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문학한다는 건 바보짓이다. 이게 상당한 그 충격적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90년대 초부터 이렇게 좀 세게 나오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같은 그 대담에서 그 선생님이 쓰신 1930년 상해라는 짧은 시가 있어요. 선생님이 1930년대 이제 20년대 후반부터 30년 말까지 상해에서 이제 그 유학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상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고, 그 당시 상해는 동양의 파리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 가장 번화한 도시였고, 어떻게 보면은 서구 그 제국주의의 어떤 중국 그 침략 어떤 전초기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초기 자본주의가 막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도 엄청난 그 자본주의 병폐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 아시겠지만은 그 어린애를 이제 그때는 애들을 많이 팔았어요. 워낙 가난하니까 그걸 팔아서 그 사간 사람은 걔를 키워서 이제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하녀나 뭐 하인으로 만드는 거죠. 부모들이 이렇게 팔아서 워낙 먹고 살 게 없고, 그러니까 그런 빈부격차의 비극을 굉장히 아주 그 서정적으로 그렸죠. 눈물 날 정도로.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랬어요. 선생님 말씀이 약간 좌파적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이건 그 김재홍 씨하고 이제 대담할 때 그 시는 좌파적이다라고 본인이 이게 얘기하신 거예요. 뭐 딴 사람이 좌파적이다 이런 게 아니고 본인이. 그래. 그리고 이제 그분의 또 수필 중에 동전 한님이라는 수필이 있어요. 그것도 중국 얘기인데, 그때 그 어떤 물신화, 자본주의, 순수 초기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모든 그 어떤 물질주의,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하는 돈이 신이 되는 그 물신화 과정을 아주 통렬하게 비판한 거거든요. 그 어떤 노인이 금화 한 개 가지고 그걸 들고 그냥 어쩔 줄 모르잖아. 너무 좋아서. 그리고 완전히 자본주의의 어떤 거에 병폐에 완전히 침륜된 그런 썩은 그런 영혼을 갖다가 아주 상당히 풍자적으로 피 선생님이 이제 그리신 거죠.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영희 씨하고 대담은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이영희 씨 하면 여러분 잘 알죠. 아시죠? 한양대학에서 그 사회 변혁 운동가로서 대단한 그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2003년에 두 분이 대담을 하게 됐어요. 이게 두 분이 대담하는 것도 이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피천득 선생님하고 정반대의 사람 같잖아요. 피천득 선생님은 조용하시고 뭐 그런 적극적으로 무슨 사회운동, 정치운동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근데 두 분이 만났어요. 그 만났는데 오히려 이영희 씨보다 피 선생님이 더 세게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제게도 반항하는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제 시를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정신이 들어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이영희 씨한테 선생님 남부군이나 뭐 노동의 새벽 읽어보셨어요? 당연히 읽었겠죠. 그죠? 이영희 씨는. 나도 읽어봤는데 참 좋더라. 문학성도 뛰어나고. 그러니까 80년대 후반, 그다 80년대 중후반에 나온 책들인데 그게 이제 다 피 선생님도 읽으신 거예요. 뭐 자본론도 읽고 그 석경진 교수님의 그 증언에 의하면 자본론도 읽고 그리고 또 노자 사실 무정부주의자네요. 어떻게 보면 노자도 아주 그 돌아가셨을 때 그 서재에서 남기신 책이 이제 100 몇 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걸 보면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말년에 어떤 독서를 했나를 알 수 있잖아요. 거기 이제 노자도 당연히 나오고 노노도 있고 물론 이제 맹자 이런 건 없었고요. 그리고 그 리영희 씨하고 대담하는 과정에 괴테하고 베토벤을 비교하는 게 나와요. 오히려 리영희 씨는 베토벤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같은 시기에 살고 좀 아는 사이였잖아요. 물론 베토벤이 훨씬 선배지만 피 선생님은 괴테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걔는 그 사람은 상당히 아주 그 귀족한테 막 아부하고 뭐 권력자한테 가서 이렇게 숙이고 그러는데 이제 그 베토벤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그 둘이 같이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그 아마 어떤 그 대공 그 지역에 이게 통치하는 분이 마차가 지나갔나 봐요. 근데 이제 괴테는 가서 이렇게 목례하고 그러는데 이제 베토벤은 왜 거기 가서 목례를 하냐. 그리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벌써 다투는 것도 나와요. 그 양쪽 그 전개 다 나와요.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오히려 리영희 선생이 그래도 괴테도 훌륭한 분이라고 막 이런 정도로 그게 상당히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걸 아주 숨기셨다고 볼 수도 있고 워낙 시대가 어려울 때니까. 그리고 송광선 선생님 국어교육과 나오신 분인데 2004년에 그분 선생님이 2007년에 돌아가셨는데 이게 다 돌아가시기 몇 년 전이에요. 그 대담을 했는데 거기 뭐라 그러냐면 나는 몸도 마음 일본과 양에 싸우지는 못했지만 신가는 글도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소극적 장애랄까 지조는 지켰습니다. 여기서도 선생님이 자기가 직접 해요. 나는 소극적 장애했다 이거예요. 내가 막 독립투쟁하고 뭐 막 해외에 나가서 뭐 막 독립군 뭐 이렇게 참여하고 그러진 않았지만은 자기가 몸도 약하고 워낙 병약했어요 선생님이. 그리고 키도 뭐 아시지만 150 정도 되셨고 상당히 왜소하고 또 아까도 말한 여러분들이 말씀했지만 부모가 일찍 돌아갔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라도 선생님이 1910년 5월에 태어나셨는데 한일합방이 1910년 8월 29일 아니에요. 5월 29일에 태어난 딱 3개월 만에 나라를 잃었어요. 그래서 망국민이 된 거죠.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이 됐고 또 뭐 아까도 다 나왔지만 7살, 10살 때 부모를 다 여의고 그래서 선생님의 그 심정이 그렇게 세게 몸도 워낙 왜소한 데다가 몸도 약하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적극적으로 막 그렇게 어떤 활동을 하시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은 술, 담배를 전혀 못 하셨잖아요. 커피도 못 하셨고. 그러니까 그러나 아마 그런 환경적인 어떤 체력적인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적극적인 어떤 투쟁이랄까 뭐 행동하는데 걸림돌이 됐다고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죠? 당신은 왜 그런 거 안 했어? 그리고 약하게만 살고 나약하게 뭐 작고 뭐 예쁘고 뭐 이런 것만 연약한 이런 것만 왜 얘기해?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여튼 지금 제가 이 대담에서 선생님 자신이 말씀한 것만 들어도 벌써 이게 심상치 않다는 걸 전 느끼거든요. 속으로는 굉장히 그러니까 정치적 분석이 강했다고 전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제 삶에서 여러 가지 그 예가 많은데 뭐 시간 관계상 그냥 한 몇 개만 제가 하겠어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춘원 집에 이제 있을 때 그때 고등학교 다닐 경기고등학교 경성 제1고고 다닐 때 시를 하나 썼대요. 시. 그래서 이제 무궁화하고 사쿠라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시를 써서
사쿠라는 확 폈다가 확 지잖아요. 그죠? 무궁화는 오래 가고. 그래서 일본 꼭 망한다. 뭐 이런 약간 좀 정치 시적의 일종의 그걸 썼더니 주는 야 너무 그러지 마라. 그러면 벌써 고등학생이 그런 식으로 막 써대면 이게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런 일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선생님이 그 26년 9월에 경기고등학교 2학년 때 이게 경성 제1고보 그 동아일보의 알퐁스도대의 마지막 시간 그게 나중에 이제 마지막 수업이라고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데 마지막 시간을 번역해서 4회에 걸쳐서 실어요. 4회에 걸쳐서 동아일보에 9월 달부터 1926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죠. 상하이 가기 몇 달 전인데 이것도 모국어 지나친 모국어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이제 조선말 없애고 막 이런. 이건 제가 이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최초로 번역한 게 그 소설을 번역한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피천도 선생님이 번역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엔 뭐 프랑스어로 번역한 건 아닌 것 같고 영어하고 이제 일본어에서 중역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이광수가 좀 도와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광수가 그 당시에 동아일보 편집국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천득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그 고등학생이 그 마지막 수업이라는 그 모국어를 아주 강조하는 그런 소설을 번역했다는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때 경기고등학교 자퇴하고 상하이의 한스베리 고등학교로 유학을 가고 영문과 했고 또 영문과 졸업 논문도 당시에 그 예이츠는 그 아일랜드의 정치 시인으로 그 영국의 그 식민지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이츠의 정치시 그걸 갖다 학사 논문으로 했어요. 그리고 상하이에 가자마자 도산 안창의 흥사당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이제 가르침도 받고 학교 다니면서 이것 때문에 불령선인이라는 타이틀 이제 됐어요. 불령선인은 일제가 독립운동하는 그 조선인들을 불령선인, 불량한 조선놈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불령선인이 한번 찍히면 어디든지 공직에 취직도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38년도에 학사학위를 10몇 년 만에 학사학위를 받고 왔는데 전혀 취직을 못했어요. 허드렛 일밖에 못했어요. 무슨 학교나 이런 데도 못 갔고 공직 일체 못 갔어요. 그것도 벌써 그 불령선이라는 게 다 찍혔기 때문에 그 정보부나 경찰서 뭐 형사 고등계 형사들한테 다 찍혀가지고 선생님 창씨개명 신사참배 조선 말살정책 조선사 왜곡 이걸 절대로 협조 안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금강산으로 1년 도피한 적도 있어요. 그 당시에 소극적 저항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업을 일부러 안 갖는 거예요. 허드렛 일을 오히려 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일 하면 이광수처럼 당한다고. 그러면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광수는 뭐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제 당연히 이용했겠지만. 그러니까 일부러 그냥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일 하고 뭐 이렇게 숨어 다니고 뭐 그냥 산에 들어가 있고 물론 절필했고 안 쓰셨어요. 38년부터 해방될 때까지 거의 한 편도 안 쓰셨어요. 그게 사실은 다 선생님 자신도 그것도 소극적 정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해방되고 나서 해방 45년 8월 10일 해방되자마자 경성대 이해과 교수로 탁 발탁이 돼요. 그건 벌써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죠. 아, 피천득이가 실력 있고 영어 잘하는데 이제 불령선이기 때문에 흥사당 단원이기 때문에 이제 안 됐는데 딱 해방이 되니까 서울대 이해과 교양과정부 같은 거 있죠. 거기에 교수로 그냥 탁 발탁이 된 거예요. 그것만 봐도 딱 보는 분이 다 있었던 거죠. 그런데 또 그 다음에 국대한 국립대학 때문에 국립대학을 이제 미 군정청에서 여러 대학을 합쳐가지고 서울대 음악대학, 뭐 농업대학 다 해가지고 사범대학 다 해가지고 서울대 전체를 하나 종합대학을 만들려고 국대안이라는 건데 그게 그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좌파 교수들의 그 사주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파동이 일어나요. 거의 한 수천 명의 학생들이 퇴학당하고 선생님이 그때 사표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
좌파 우파 막 교수들 싸우고 학생들 싸우고 그런 데서 그게 싫어서 저기 석경진 선생님하고 대담에서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런 거 다 싫고 그래서 자기 사표냈다고 그러는데 학생들은 피 선생을 뭐라 그랬냐면 마침내 양심적 교수 사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은 적어도 선생님 참 뭐 좌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정부에 아우바는 파도 아니고 정말 양심적으로 학생 퇴학시킨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사표는 그래서 몇 달 노셨죠. 놀았어요. 갈 데가 없어서. 나중에 사범대 영어과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없었으면 아마 물리대, 인문대에 계셨겠죠. 근데 요 국대한 파동남에 본인이 사표낸, 잘린 게 아니고 사표냈죠. 이승만, 박정희 군사정부 협조 전혀 안 했어요. 박정희 때 뭐 이렇게 글 좀 써달라고 그러는데 일체 편지 우편물 자체를 안 받았대요. 일단 받으면 그것도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죠? 1분. 그리고 선생님은 뭐 정치단체, 학회, 문인단체 일체 가입을 안 했어요. 최고의 보직은 대학 때 학과장, 그게 최고의 보직이었어요. 사실 문인들은 문인단체 만들어서 막 서로 가서 술 먹고 뭐 이렇게 띵까하면서 놀러다니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죠? 서로 내주고 이래야 이제 한국문학사도 남는 거거든요. 근데 워낙 독야청청 혼자 사시다 보니까 한국문학계에서도 거의 배제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 면도 있어요. 선생님이 술도 잘 먹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훨씬 지금보다 아마 이름을 날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본론은 문학에서 소극적 저항의 이해인데 지금 1분밖에 안 남았대서 이건 다음 기회로 미국에서 문학에 하나만 딱 얘기할게요. 하나. 선생님이 1932년 5호로 동광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동방의 빛이라는 잡지. 이것은 그 흥사당 기관지였어요. 1932년 5월호에 불을 질러라라는 시를 썼어요. 굉장히 과격한 시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마른 잔디에 불을 질러라. 시든 풀잎을 살라버려라. 죽은 풀에 불이 붙으면 흰노란 언덕이 발갛게 된다. 봄 와서 예토에 속잎이 나면 불탄 벌판이 파랗게 된다. 그러니까 싹 다 불태우고 거기서 새로운 저기가 태어났으면 좋겠다. 잎이 태어났으면 좋겠다. 다 읽지 않고 이제 마지막 연은 제가 안 읽었는데 이렇게 과격한 그래서 선생님이 이 시를 어느 그 후에 작품집 낼 때 어디에도 이건 안 실었어요. 돌아가실 때도 이건 거기다 포함 안 시키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가 있고 그다음에 뭐 굉장히 많은데 거기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 쓴다는 게 참 그리고 또 한 가지 2000년대 들어서 또 쓴 시가 있어요. 그들이라는 시에 그들 여기서 그들은 민중 뭐 이런 뜻이에요. 시 짧으니까 용모도 이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만리장성, 시라미드, 그들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리스의 영광, 로마의 장엄, 그들의 신음소리가 들린다. 딱 여섯 갱짜리 시인데 이거는 인간의 모든 역사는 야만의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이거는 인간의 모든 그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역사는 다 민중들의 피, 탄압, 억압, 그 자유 억압 이런 거에 그 기반을 둬가지고 생긴 것이다라는 아주 엄청난 사실 선언이죠.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이미 욕은 먹었으니까 선생님을 이제 아까 앞서 말한 여러 선생님들 그게 사실 더 본령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선생님 문학세계. 저도 그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뿐만 아니라 이런 무의식, 그래서 저는 무의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정치적 무의식이다. 이런 걸 우리가 봐야 희천득의 전모, 온전한 모습이랄까? 그걸 볼 수 있다고 저는 말하는 거예요. 너무 한쪽만 봐가지고 그냥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게 이제 주류인 건 사실이겠지만 이런 면이 있다. 그러니까 함부로 피 선생님을 뭐 비역사적이고 뭐 비사회적이고 뭐 비정치적인 뭐 철없는 무슨 서정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이게 이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작품 읽을 때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사실 피 선생님에 대한 지식이 암만 많아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피 선생님에 대해서 지식보다는 우리가 피 선생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상가 문학에서. 피 선생님은 거의 100살 같이 살면서 굉장히 일편단심 추미일관 지조를 지켰어요. 이 한국문학사, 뭐 저는 국문학 전공한 사람 당연히 아니지만 피 선생님처럼 이렇게 한결같이 90세까지 한 번도 변절하거나 뭐 어디 기웃거리거나 무슨 뭐 단체장을 맡았거나 전혀 없었어요. 한결같이 쫙 나갔고 그러면 생활도 단순하고 순수하고 그죠? 겸손하고 가난하게 살아 가난을 선택했고 뭐 그리고 민중들 속으로 동정하고 이 독재자나 뭐 이런 이승만이나 뭐 박정희 군사 독재 같은 이런 것도 굉장히 당연히 싫어했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 피천득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독자가 되려면 선생님을 닮고 따라해야 된다. 선생님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뭐 마냥 뭐 지식 나부랭이 사실 다 필요 없다. 선생님처럼 사는 게 가장 선생님을 받드는 거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좀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그 피천득 선생님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우리가 지극히 한 부분만 보고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했고요. 그분은 어떤 이데올로기를 따르지 않았지만 단 한 가지 끝까지 놓지 않고 따랐던 것은 양심. 뭐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양심주의자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단 준비된 회고담과 강연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채팅방에 질문이나 추가하실 의견이 있으면 좀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특별히 의견을 주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참여하신 분 중에 마이크를 이용을 해서 본인의 스피커를 이용을 해서 의견을 주시거나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이 방에 같이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질문이나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아까 제가 그 이성호 교수님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지금도 굉장히 죄송하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해 주실 말씀이 있으면 아닙니까? 네. 네. 예. 상당히 아주 훌륭한 학자의 모습을 보여줬다. 높이 평가를 하는데 맨 나중에 우리가 피천득 선생님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데에 대해서 난 조금 반대 의견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피천득 선생님의 작가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피 선생님이 되는 개인을 연구하는 그런 지금 모임인지 그거를 조금 좀 혼돈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 교수님 내 이 얘기가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는데 우리가 만일에 피 선생님이라는 작가를 떼어놓고 작품 이 문학에서는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 쪽에서는 작가를 얘기하고 뭐 모더니즘 쪽에서는 뭐 작품 중심으로 얘기해가지고 작가를 띄워놓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 선생님의 작가를 깊이 작품만을 피 선생님 빼놓고 그것이 꼭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연구는 우리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글쎄 이게 내가 옳은 지금 방향 제시 얘기입니다.
피 선생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피 선생님이 남기신 작품을 어느 면에서 잘 됐고 어떤 것을 얘기를 하려고 했다라는 쪽에 초점을 더 맞춰보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얼뜻 해봤는데 우리 정 교수님 이거 좀 얘기 좀 해줘. 예, 뭐 좋은 지적이신데요. 근데 요게 이제 주제가 삶과 문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삶과 문학이 이렇게 분리될 수가 있는지 약간 전 분리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특히 피 선생님의 경우는 전혀 분리되는 사람도 많아요. 서아무개 피천득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분이 여기서 얘기도 드리는데 서아무개라고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그 사람 굉장히 개인적으로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작품은 좋다, 좋은데 너무나 그 정권 때마다 그냥 아부하고 뭐 그런 건 굉장히 정말 싫어하셨거든요. 그래서 삶과 피 선생님의 경우는 삶과 문학을 나눌 수 없다 좀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발표에서 문학에서 나타나는 그 정치적 문식은 한마디도 못했어요. 아까 시 2개 그냥 읽었죠.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근데 제가 이제 20분 내에 녹여서 해야 되는데 제가 실패한 건데 그거는 문학까지 다 들으셨으면 혹시 또 좀 생각이 달라졌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삶과 문학은 분리할 수 없고 특별히 피 선생님한테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또 그 선생님에게 배워야 되는 것은 문학과 삶 합쳐서, 문학과 삶 속에서 그분이 그렇게 이 황폐한 정말 이 부도덕한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이 말로만 뭐 양심적으로 정의롭게 살고 어쩌고 하는데 그걸 진짜 실천한 분은 뭐 100% 완벽하게 뭐 하실 수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피천득 선생만큼 하신 분은 단언컨대 한 분도 없다. 저기 문인들 중에서 뭐 종교가 중에서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범인들이 보통 특히 우리 제자들이 후배들이 그런 걸 좀 담는 게 문학과 삶을 분리하지 말고 오히려 저는 그 문학과 삶을 합쳐서 그렇게 좀 순수하고 깨끗하고 검소하고 뭐 이렇게 겸손하고 양심적으로 이렇게 실천하면서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손발 움직여서 실천하면서 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은가. 말로 지식으로 암만 떠들어봐야 그거는 아니다. 근데 그걸 몸소 실천하신 분이, 삶과 문학에서 실천하신 분이 피천득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걸 전 합친 거예요. 분리하지 않고.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딱 질문 하나를 저희가 채팅창에서 발견하고요. 간단히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 선생님이 경성중앙산업학원 교사를 지내셨다는 양력이 있는데 이 학교에 대해서 알 수 있나요?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전 모르겠어요. 전 거기까지는 연구를 못했고요. 근데 그 학교는 거기서 부기를 가르쳤다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근데 사실 선생님이 부기 가르칠 제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 가긴 갔는데 부기 가르쳤다는 건 그거는 선생님이 사실 상하이 대학, 그러니까 후장대학 입학은 상과로 했어요. 상과. 그러다가 1년 6개월인가 1년 있다 연구과로 바꿨어요. 그건 사실 보통 이제 그건 밝히지 않는데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니까 정말 하여튼 뭐 돈이 있어야 먹고 살잖아요. 그죠? 저희 해방 전에 이제 귀국해가지고 38년도 귀국해가지고 뭐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허드는 일인데 선생님 뭐 육체노동 이런 건 아마 하기 힘들었을 거라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워낙 여러 가지 약하시고. 그래서 어차피 이제 그런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무슨 외국인 미국 석유 회사 가서 영문 편지 쓰는 거 그런 거 좀 하셨고, 또 지금 옛날 서울공대 자리에 공업 전문 대학의 도서관에 가서 임시 고원으로 고용 고원으로 영문 카다로그 정리. 그건 사실은 아주 허드렛 일이거든요. 그 당대 피 선생님처럼 그렇게 영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다 영어로 강의하는 대학과 고등학교를 다 나왔거든요. 상해에서. 선생님이 영어가 굉장히 탁월하셨나 봐요. 우리 다닐 때 영장문도 가르치셨다니까 젊은 사람들 미국 갔다 온 사람 다 제치고 그 노인이 영장문을 가르치시더라고. 그래서 그 정도로 영어를 이제 탁월하게 잘하셨는데도 아까 말한 불령선인 흥사단 찍혀가지고 그래서 그 학교도 그냥 북이 가서 뭐 영어 뭐 국어 이런 거 가르친 게 아니에요. 문화 가르친 것도 아니고 그냥 북이 그러니까 오죽했겠어요. 허드리는 일이죠. 그것도 먹기 살기 위해서 그냥 한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번 기회 되면 그 학교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도 저기 장문을 배웠지만 여기 왜 우리 나보다 조금 선배된 몇 양반들이 이제 미국에 갈 때 추천서를 받아야지만 미국에서 받아줬거든요. 그러니까 추천서를 그저 은사님이니까 찾아가서 선생님 추천서 하나 써주십시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저 사범대 교수님들 뭐 그런 한당반들도 많은 분들이 추천서를 받아갔어요. 선생님한테. 근데 그 추천서 내용이 지금 교수님들이 쓰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잘 쓰셨다 이거야. 그 추천서를 굉장히 잘 쓰셨더래. 잘 쓰신대요. 그러니까 영어를 굉장히 잘하신 거야. 난 그것도 개인적으로 쓴 건데 못 봤는데 그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추천서를 참 잘 쓰신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예정된 시간이 한 20분 정도 지체가 됐습니다. 그 혹시 시간 지체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으셨다면 오늘 진행을 한 저의 잘못입니다. 예, 사과드리고요. 오늘 저로서는 굉장히 뜻깊은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 다 깊은 감명과 또 우리 피천득 선생님을 다시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영어교육과 동창회와 금화 피천득 선생 기념사업회는 같이 피천득 선생님의 재발견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념사업회 학술위원장이신 정정호 교수님의 폐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아까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참 의미 깊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아까도 여러분들도 얘기하셨지만 선생님이 그 영어 교육과를 수립하는데 3대 그 초대 교수 중에 한 분이라고 아까 학과장님이 그러셨는데 그게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선생님 또 영어 교육에서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어요. 내가 그 영어 교육과에 내 동기 권 선생이 있는데 그 선생하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자네가 한번 휘 선생님의 영어 교육에 끼친 어떤 좋은 영향을 알아봐라. 그리고 해방되고 나서 국정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도 대표 집필 하셨어요, 선생님이. 그때 이인수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은 중학교 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고등학교 갔고. 그리고 제가 중학교 다닐 때도 당연히 영어 교과서. 전 선생님이 쓰신 우리 중학교에서는 그걸 채택을 안 해서 못 썼는데 영어 교육의 또 영어 사전뿐만 아니라 영어 사전도 영안사전도 내셨죠, 그죠? 이종수 선생님 내셨던가. 그래서 영어 교육의 그 관점에서도 조명할 필요가 있고 또 그래서 앞으로 우리 피 선생님하고 영어 교육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계돼서 하는 건 정말로 이게 참 획기적인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주신 우리 변주선 회장님과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도와주신 영어교육과 교수님, 학생, 학과장, 또 동창회 회장님 등, 오늘 또 발표해 주신 우리 선배님들, 또 촬영해 주신 분들, 고 선생, 다들 정말 감사합니다. 만수무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